뜻대로 안 되냅니다. 이재명 대표인데요. 뭐 이재명 대표 뜻대로 뭐가 안 되고 있는 일이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요. 몇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우선 화면으로 첫 번째 내용 좀 볼까요? 선거법 2심 재판입니다. 이게 재판이 지금 속도전을 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 13명이 있었어요. 근데 다 채택 안 하고 3명만 딱 추린 거예요. 그러면은 3명만 딱 보고 빨리 갈 거예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위헌 심판 제청 신청했는데 이게 지금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해 있죠. 지금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약간 우클릭하고 있다. 이런 평가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목소리 들어보죠.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 만 예외로 좀 그들이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경제도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코 버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다. 금투세도 그렇고 52시간도 그렇고 민생회복지원금도 그렇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가치는 분명히 하되 방법면에 있어서의 그 실용적인 접근은 좋지만 그 자체의 목표가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 이재명 대표 뜻대로 안 되는 게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선거법 2심 재판 관련된 상황이라고 좀 꼽히고 있는데 또 하나가 있죠. 방금 영상에 드신 내용인데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뜻대로 안 되는 이재명 대표. 두 번째가 우클릭 행보입니다. 당 안팎에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특히 뭐 52시간제, 뭐 상속세 관련 이런 얘기 꺼내놨는데 이거 뭡니까 지금? 뭐 이런 반응인 거예요. 특히 김동연 지사 방금 보셨죠? 이거 시대 잘못 읽은 거예요 지금.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취지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최정 평론가. 네. 우클릭이란 뜻은 지지층을 확장하려는 거. 그러니까 중도 쪽으로 뭔가 더 넓히려는 건데 이러다가 전통적인 지지층, 당내 반발만 불러오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상황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부터 뭐 흑묘, 백묘, 예. 뭐 이념, 진용이 반명해주지 않는다. 현실적 실용주의로 가자. 아주 뭐 그냥 입에 달고 살죠. 그다음에 뭐 북중러 외교에서 한미동맹 외교 강화하고 일본과도 하고 지금 뭐 일본에 대해서도 뭐 각별한 어떤 관심 표명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얼핏 그 당 밑에 이름이 없으면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일 걸로 많은 분이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저렇게 급격한 변침을 하는데 자 많은 분들이 동의를 못하는 지점이 지금 김동연 지사 직격했잖아요. 실용도 좋은데 원칙과 방향이 없는 실용주의 급격한 이런 회전들은 오히려 그건 신뢰의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지금 바로 직격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처한 게 오히려 사법 리스크보다도 신뢰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또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누가 저렇게 집토끼들이 당신 정체성이 뭐야라고 얘기하면 내가 진짜 기업이 중요하다면 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줄 알았어요? 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저렇게 메신저가 신뢰를 잃어간다는 것. 특히나 정치 지도자의 말이 정말 뭐 금원처럼 무거워야 하는데 저렇게 하루아침에 이부자리 접듯이 저렇게 말을 바꾸는 저런 행태들이 이재명 대표의 신뢰 리스크를 불러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기남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까? 마음이 급할 수 있죠. 뭐 이를테면 사실상 그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시될 경우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동안 제기돼왔던 민주당의 중도층 확장 전략으로 나아가려면 어떻든 과거의 어떤 모습에서부터 좀 진일보한 실용주의적 관점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실용주의가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 앞서 지적됐던 것처럼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 이런 부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서두르면 사고를 치게 돼 있다. 예. 그리고 당내에서 좀 충분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반대초의 특별법의 경우에 핵심이 뭡니까? 전력망 지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이 주 52시간 노동시간 완화 문제로 뒤바뀌는 것은 예.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뭐 금투세 폐지라든가 가상자산 과세 유세로 유예 조치 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 논란이 많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당내 충분한 어떤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당의 어떤 하나의 중도층 확장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좀 그 뭐랄까 여유 또 스텝 바이 스텝 이것이 지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내에 사실 반발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다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은 우클릭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멈출까요? 그냥 더 이상 주장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할까요? 아예 그럼? 뭐 그것은 당내 역학관계에 관련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대선 후보 경선이 만약에 본격적인 대선 체제가 시작되면 예. 또는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이 탄핵의 완성에 집중해야 되고 당이 섣불리 어떤 정책 논란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뭐 당내 분란으로 화되진 않겠지만 뭐 잠복돼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뜻대로 안 되는 약간 전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그리고 뭔가 좀 정책 노선을 좀 바꾸려 보는데 당내에서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 상황. 이게 생각대로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비명계 어떤 뭐랄까요? 표현을 주자라고 할까요? 약간 좀 묵직한 이 무게를 가진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여기 보면 비명계 압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굉장히 요새 강하게 얘기했죠. 민주당 폼, 이게 품을 넓혀야 된다. 그리고 뭐 통합 실천하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오늘 이런 글을 올려요. 이재명 아니어도 정권 교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어도라는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요거 두 분께 좀 제가 의견 좀 들어보겠는데 최수영 평론가. 네. 임종석 전 실장 앞서서는요. 대선 당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직격을 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된 거다. 이거 안 된 거다. 근데 오늘은요. 이재명 아니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밝혀요.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안을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여기에서 느낀 게 예. 이게 이제 이른바 야권 빅텐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야권 빅텐트가 뭐냐면 지금은 이재명 1극 체제인데 지금 각계약진하는 중이잖아요. 지금 각자 뭐 임종석, 뭐 김경수, 김부겸 뭐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연대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아니어도 정권 교체 흔들림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무언가 집을 하나 좀 짓자는 얘기로 들려지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다수연합을 염두에 둔 발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놓고 보면 이 발언 직후에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7일에서 9일까지 광주를 방문하고 김동연 지사가 13, 14일 또 호남을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김두관도 10일, 11일 호남을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하자면 적통성 경쟁도 불을 붙임으로써 저는 임종석이 쏘아올린 이 발언 자체는 이른바 야권 다수연합 빅텐트론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이재명에 대항하는 우리가 일종의 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연합 세력을 구축하자라는 저는 시그널을 쏘아올린 거로 생각합니다. 정기란 교수님은 이재명이 아니어도라는 이 표현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당에서 당의 어떤 역동성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 뭐 이러면 추대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요. 이른바 친문 세력의 대표 주자였었는데 예. 안희정, 이재명이라고 하는 두 명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당내 경선 자체가 역동적으로 갔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김경수 전 지사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뭔가 이 당의 역동성을 살려내기 위한 일종의 불씨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물론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될 때이지만 결국은 이런 내란 극복과 동시에 다가오는 어떤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 민주당의 후보군 자체가 대단히 역동적인 후보군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내 경선을 훌륭하게 치러낼 수 있는 후보들이 나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지금도 또 하나는 이것이 이재명 대세론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예. 당내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다양한 후보들이 당원과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결국은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의치가 않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통하는 인물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1심과 마찬가지 유죄가 나왔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인물입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근으로 통하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에 법정 구속이 됐어요. 1심에도 5년 나왔는데 뭐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오늘 구속과 동시에 이게 유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예요. 대장동 일당.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게 좀 관심사로 또 나는데 오늘
같이 재판을 받던 유동규 씨 얘기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이재명만 본인만 떳떳하다고 늘 주장하고 있는 이 이재명이 이제는 본인이 측근이라고 했는 사람 2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본인이 책임질 차례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 평론가, 이재명 대표 재판의 영향, 이게 어떤 영향일까? 이게 관심사로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관심이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 간단합니다. 이 사실관계는 2020년 대선 당시에 예비 경선 때 두 사람으로부터 남욱 정민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돈을 김용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돈 받은 사실관계도 있고 유 씨와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직접 연관성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담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예. 김용의 이 항소심 징역 5년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예. 대장동 재판도 상당한 영향이 끼쳐서 저는 좀 불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나온 재판 결과거든요. 그래서 요 마지막 내용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